자산 시장은 가격을 전망하는 거니까 가격을 볼 때는 돈의 이동이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가 되잖아요. 네. 24년은 그 고금리가 계속 유지돼요. 그리고 그 고금리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달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어요. 추가적인 공포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예요. 해석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산 시장에 오히려 돈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작용됩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네. 또 이 미국 연준에서 또 그 FOMC 네. 발표한 이후에 또 네. 국채가 미국 국채죠. 이게 네. 또 갑자기 또 막 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6일인데 예. 연 한 4.7% 예. 10년 국채가 이제 한 4.7%로 이제 급등했는데 네. 이게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의 국채 금리를 해석할 때 이슈는 두 가지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주요 위원들이 FOMC 위원들이 여러 연설들을 해요. 연설들을 할 때마다 생각보다 금리 인상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난 FOMC 회의 때 제시했던 점도표에서 한 번 더 금리 인상 할 거로 제시를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 보다. 그게 사실이 아닐 거야. 금리 인상 끝났을 거야. 5.5%가 마지막일 거야. 라고 시장이 믿다가 연준의 여러 연사들이 보니까 금리 인상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니 실제 11월이 되면 금리 인상 또 하겠네. 5.75%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떠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다른 그래프입니다만 비슷하게 여러분 현상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2023년 6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의 흐름이 이렇게 전개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9월이 돼서 3개월 만에 higher for longer, 더 높아지고 더 오랫동안 고금리가 유지될 거야라고 믿음이 바뀌죠. 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10월에도 추석 연휴 중에도 생각보다 더 올라갈 거 같네. 종전의 생각. 쉽게 말하면 이 주황색 선이 더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네. 더 올라가고 더 오랫동안 내려갈 것 같다. 안 내려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평 이동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셧다운이라는 이슈가 등장했죠. 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야 하는 걱정, 불안감이 막 집중되다가 일단 임시 예산안을 마련했어요. 45일짜리. 그래서 한 달간의 예산안을 쉽게 말하면 마련했고, 그리고 그 한 달 45일 동안 시간을 벌면서 실제 말 그대로 24년 예산안을 제대로 통과시켜보자.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좀 불안감이 좀 줄었는데 네. 또 하원 의장이 정리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초유의 사태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본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만큼 공화당의 강경파가 이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구나. 소위 말해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게 셧다운 가능성이 해소된 게 아닙니다. 연장된 겁니다. 그리고 미 하원 의장이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시킨 주역인데 이 사람이 해임되니까 네. 당연히 공포감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공포감? 셧다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다시. 네. 아마도 11월 중순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건데 11월 중순까지 24년 예산안이 또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다시 불확실성이 고조될 거예요. 그럼 공포감이 생깁니다. 그럼 셧다운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당장.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겠죠. 네. GDP가 꺾일 거예요. 0.2%포인트 정도의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충격이 있으면 그만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충격을 대응해야 되니까 네. 국채를 더 발행해야 돼요. 그렇죠.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유지해야 돼요. 그럼 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네까지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셧다운이 실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셧다운이 되면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하겠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겠네. 네. 라는 심리가 작용되면서 국채 금리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반영되면서 작용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국채 금리의 향방을 좀 가늠한다면 11월 2일 날 한국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 결과 실제 금리를 인상할지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을 했는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지 어쨌든 이 금리 인상 스탠스 higher for longer가 실제 전개되는지 요게 또 한 가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셧다운 가능성이 잠재되는지 아니면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고조되는지 이 두 가지 변수
가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를 더 올려놓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두 번째 거 이제 궁금한 게 네. 셧다운 얘기가 사실 뭐 한두 번 나왔던 건 아닌데 예. 이게 요번에도 이제 반복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정말 이렇게 끝까지 갈 것인지 네.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봉합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네.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 셧다운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네. 미국의 경우 특히 당장 트럼프 시대 때 있었고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달까지 네. 외국에 있는 여러 기사로 보면 뭐 36일로 얘기하기도 하고 네. 한국 기사들은 뭐 35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최장 기간 셧다운이에요. 있긴 있었다. 35, 6일. 네. 그게 2018년에 당장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지금 그 국회의 어떤 여야 간의 대립 정도를 판단해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각한 더 것 같아요. 심각하다. 예.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셧다운이 불가능하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네. 그거 가지고 또 대치된 상태가 그렇죠.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또 국채 금리가 치솟았던 적이 있죠. 약간 비슷한 거예요. 한도가 있는데 한도를 정해놨는데 여야가 동의하에 한도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니까 네. 한도 이상으로 부채가 더 늘어나면 그게 미국 정부가 셧다운되는 거예요. 셧다운 가능성이 점증될 때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때도 여야가 대치됐었고 결과적으로 그건 봉합이 됐죠. 근데 봉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셧다운 우려가 팽배하고 있지만 셧다운 우려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신용평가사들이 봤을 때 야 미국 경제 상황도 안 좋지만 정치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을 정도면 이건 엄청난 미국 경제에 투자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난 8월 달에 24년 예산안을 상정시켰어요. 네.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해가지고 국회에 올렸어요. 그럼 국회에서 그거 가지고 막 얘기가 많죠. 이거 맞냐 틀리냐. 근데 12월에 결국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통과시켜야 되는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셧다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려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한 대상국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런 셧다운 우려가 어쨌든 예전보다 좀 높아졌다면 네. 이 연준이 어쨌든 11월에 또 이제 금리에 대한 고려를 할 때 이런 네. 것들을 반영해서 좀 동결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도 있는 건가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있었을 네네. 때 금융기관들의 대출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게 바뀌어요. 금융부실 징후들을 그러니까요. 볼 때마다 대출을 안 해주자,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자.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금리 인상의 효과예요.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한 게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야기되는 효과예요. 그 효과가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한다면 경제를 조금은 나쁘게, 경제를 상대적으로 좀 성장을 제약하는 제약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건데 이런 셧다운 상태 자체가 실현된다라고 한다면 특히 그러면 실제 미국 경제에 타격이 있고 그럼 타격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 금리 인상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는데 굳이 그걸 감안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셧다운이 실제 실현된다면 금리 인상이 멈춰질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뭐 미국 금리에 대해서 신경 쓰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건데 그럼요. 이 미국 경제 결국에 이제 미국 금리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또 계속적으로 좀 뭔가 인하라든지 어떤 네. 변화가 좀 일어나긴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조금 더 상황은 뭐 악화된다. 네. 조금 더 이제 인상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요번에 또 책을 또 내셨는데 이게 네.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이렇게 네. 또 책을 내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 책에 보면은 그 가장 첫 장. 네. 첫 장 내용이 이거잖아요. 뉴 레지메 시대라고 네. 이제 해주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 네. 첫 장에 하신 것 같아요. 이 네. 뉴 레지메 시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고물가 고금리. 이 고물가 고금리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고물가 고금리를 만났던 거예요. 네. 2022년부터. 그리고 2022년, 23년 동안 고물가 고금리에 소위 경제가 지배를 당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24년까지도 이게 지속돼요. 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새로운 체제. 우리는 익숙해하지 않는 새로운 체제가 장기화되고 고착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네. 새로운 마치 뉴노멀처럼 네. 새로운 체제가 정립되는 시대인 거죠. 이 뉴 레짐의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시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먼저 실물 경제와 이 자산 시장을 좀 구분해 놓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산 시장은 경기 침체 온다고 자산 시장 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랑 좀 다른 얘기예요. 네. 자산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뭐를 전망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가격을 전망하는 그렇죠. 거예요. 맞죠? 네. 집값을 전망하는 거고 주가를 전망하는 거예요. 그게 자산 시장을 전망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오냐, 경제가 위기가 오냐, 아니면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하냐, 이것은 가격을 전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 활동이 어떻느냐예요. 이게 당장 직결되지도 않고요. 시간적 격차를 두고요. 혹은 반대로 갈 때도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집값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강하게 폭등했던 때가 언제예요? 2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뭐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 실물 네. 경제가 제일 악화됐었습니다. 제일 악화됐었을 때 집값이 제일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악화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뉴 레짐의 시대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걸 새로운 체제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실물 경제는 더 억압을 받아요. 마치 커다란 짐을 들고 이동하는 것처럼 더 억압을 받아요. 근데 재밌게도 그런 현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보면 네. 뉴 레짐의 시대에서는 자산 시장에서는 더 이상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금리가 고착화되면 당연히 벤처기업들은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거 어렵겠죠. 진짜 힘들어요. 네. 네,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좋은 기술이 있어도 네. 실물 경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고금리가 실물 경제를 억압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들도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돈 좀만 있으면 이 사업 해가지고 내가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 네. 하지만 돈 대출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고금리 그 자체가 강한 압력을 주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가게도 대출 껴가지고 명품백 사기가 더 힘든 거예요. 금리가 싸면 돈 빌려다가 그렇죠. 명품백 사기가 네.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이렇게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뭐 신규 창업, 네. 여러 이게 실물 경제적 현상이죠. 고금리가 압력을 주는 거예요. 고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 가게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기업도 힘들어요. 기업도 인건비 올라가죠. 기업도 원자재 값 다 올라가죠. 이 책의 네. 종이값도 다 올라요. 기업도 힘든 거예요. 매출은 예전만큼 안 되는데 비용은 더 느니까 네. 힘들어요. 그 원가는 올라가는데 가격은 또 그만큼 못 올리니까 또. 그렇죠. 네. 그게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고물가 고금리가 하방 압력을 주고 네. 또 되게 재밌게 저성장도 오래되면 마치 일본처럼 네. 저성장을 받아들여요. 경제가 역동적이지 못해요. 네. 야 그냥 돈 저축하자. 신사업 하지 말자. 그러니까 경제가 더 악순환이야. R&D 투자도 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실물 경제는 설명이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고착화되면 고착화될수록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산 시장에서는요 전혀 다릅니다. 금리의 레벨이 이 자산 시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산 시장 혹은 투자자의 투자 의사 결정, 내 집 마련하는 내 집 마련 의사 결정의 가장 큰 영향은 공포감이에요. 2022년처럼 금리 자이언트 스텝 연속으로 막 4번 할 때 네. 이때 공포감이 컸나요? 23년 지금 금리 5.5%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릴까 말까를 고민할 때가 더 큰가요? 공포감이. 사실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별로 없죠. 그 공포감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2022년을 떠올려 보면 금리 막 올릴 때 공포감의 시장을 다 떠나요.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요. 네. 그 주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격입니다. 가격.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요. 그 수요와 공급을 결정짓는 게 돈의 이동인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돈이 나온다. 수요가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금리의 레벨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강하게 움직일 때 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자산 시장은 가격을 전망하는 거니까 가격을 볼 때는 돈의 이동이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가 되잖아요. 네. 24년은 23년 연내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겠죠. 11월에. 그럼 어쨌든 24년에는 그 금리 인상이 끝났다가 되잖아요. 네. 그 고금리가 계속 유지돼요. 그리고 그 고금리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달라요. 고금리에 따른 공포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은 심리가 결정한다. 주식시장 심리가 결정한다.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어요. 추가적인 공포감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예요. 해석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산 시장에 오히려 돈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작용됩니다. 이제 공포감이 기대감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공포감이 아니라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뭐 물론 이렇게 높은 금리에 돈을 네. 어떻게 대출 받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지만 돈의 이동은 대출을 받아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산가들이 돈의 이동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 시장을 봐야 됩니다. 네. 그 돈의 이동을 보지 않으면 시장의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산 시장은 체감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좀 상승 기류를 좀 보는 거니까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저 네. 자산 시장들은 왜 저렇게 가는 거야?라는 식의 그런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2020년에 딱 그랬어요. 실물 경제는 너무 힘들고요. 네. 또 실물 경제도 산업별로 너무 천차만별이었죠. 주로 대면 서비스업이냐 비대면 서비스업이냐. 그렇죠. 제가 LG전자 사장님을 한번 만났었는데 2020년에 가전제품이 네. 막 몇 배로 팔리니까 그렇죠. 그때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팔리는 가전 산업의 이 시장이 네. 언제까지 유지될까요가 질문이에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산 설비를 더 늘려야 되나 이게 고민이에요. 늘렸다가 나중에 어떡하지? 뭐 그러니까 이런 이게 거니까. 산업 간에도 왜냐하면 그때는 홈 이코노미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가정 집안을 좀 투자를 했어요. 네네. 가구 오피스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뭐 인테리어, 뭐 그렇죠. 가구, 뭐 이런 네. 건 엄청났죠. 그때. 그러니까 그런 산업에서 체감하는 경기와 네. 대면 서비스, 극장, 네. 여행, 항공. 네. 여러분 항공 산업에 기장님들이 또 스튜어디스들이 얼마나 많이 무급휴직을 당했는데 맞아요. 그분들 여행사의 네. 부장님, 아이 3명이 있는 부장님들이 80%가 6개월 무급휴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거는 거기다가 팬데믹은 산업마다의 천차만별도 있었는데 네. 24년은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실물 경기의 체감과 자산 시장의 체감이 다르다. 2020년은 실물 경기의 체감과 자산 시장의 체감은 달랐어요. 그죠? 실물 경기는 붕괴됐죠. 2020년에 네. 경제 위기니까 네. 역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산 시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둘 다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체감이 다르죠. 그 체감이 다른 경제가 온다. 근데 2020년에 제 비유를 했지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절대 그럴 개연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눌렸던 시장이 조금은 시장에 어떤 온기가 들어선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히려 내가 체감하는 게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산 시장까지 그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가는 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그러면 있겠네요. 기회를 놓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OECD에서도 2024년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봤는데 네. 그것도 이제 뭐 같은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가요? 아, 네. 계속 그렇습니다. 어떤 그 새로운 체제를 이제 본다면은 이제 경기 실물 경기는 되게 안 좋을 것이다. 정확하십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점선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네.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요 정도 된다 이 뜻이에요. 4% 가까이. 예, 약 3.9% 네.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장기 평균 성장률이에요. 아무 일이 없으면 네. 통상적으로 세계 경제는 전년 GDP보다 한 3.9% 정도 늘어날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게 맞아요. 아무 네. 일이 없다면 약간 잠재 성장률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이 실선은 실질 성장률입니다. 그죠? 근데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왔죠. 네. 그리고 22년부터 경기가 둔화되다가 23년, 24년 L자로 꺾여 들어가죠. 네.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2020년 V자로 움푹 패이는 거. 그리고 23년, 24년처럼 L자로 천천히 꺾여 들어가는 거. 꺾이는 이게 거. 경기 침체예요. 네.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전혀 다르니까 나타나는 징후도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경기 침체는 23년보다 24년이
더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네. 오히려 23년에도 안 좋았는데 24년은 그거보다 더 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뿐만 아니라 월드뱅크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세계 경제를. 네. IMF도 지난 7월달 전망치가 나왔었고 10월달에 수정 전망치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저는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결국에 이제 금리나 물가 이런 것들이 당분간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럼 네. 24년 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24년도 당분간은 뭐 24년 뭐 25년까지 이게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감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래도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린다면 경기는 뭐 당분간 뚜렷하게 반등할 만한 그런 근거를 찾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가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나 물가도 계속 지금처럼 계속 이게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뭐 24년 내에 어느 정도 조금 뭐 금리가 좀 내려간다거나 뭐 물가가 좀 이렇게 잡힌다던가 네. 이런 좀 변화가 좀 보일까요? 물가는 2022년에 물가 상승률의 정점을 찍었죠. 네. 그리고 23년 지금도 고물가 맞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이 물가는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물가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상승률.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것도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구분해서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아직도 높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전년 대비. 그렇죠. 근데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물가 상승률은 세계적으로 2022년에 보통 정점을 찍고요. 23년에 하향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재밌는 꿀팁이라고 할까요? 설명을 하나 드리면 미국은 2022년에 금리 인상 속도를 강하게 가져갔죠. 네. 미국이 먼저 강한 물가를 만나서 그래요. 음. 근데 유로존은 조금 뒤늦게 만나요. 네. 강한 고물가를. 네. 독일은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나름 떨어졌는데도 네. 6%대예요. 강한 물가를 뒤늦게 만나요. 네. 조금 순차적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강한 금리 인상을 상대적으로 누가 늦게 단행해요? 아, 유럽이. 예. 그러니까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취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인하가 있다 없다? 없겠죠. 없다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23년 연내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 누누이 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또 마감을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24년이 되어도 네. 목표하는 물가 2%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아요. 여전히 고물가예요. 네. 근데 이것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그 월별로 물가 상승률 분해해 보면 네. 24년 평균치가 대략 한 2.4%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반기는 2.4가 넘는 느낌, 네. 하반기는 2.4를 하회하는 느낌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OECD가. 네. 이건 페드도 그런 식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IMF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한다는 얘기는 24년 4분기 정도가 네. 되면 목표하는 물가 2%에 부합하게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다가 물가가 계속 안 잡혀요. 그럼 금리 인하는 더 없는 겁니다. 네. 24년에도 25년으로 미뤄지는 거야. 더 higher for longer가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뒤로 연장되는 네. 거예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24년 4분기 정도면 그래도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떨어질 거라고 현재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정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정도 또 많게는 두 차례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거나 네. 있다면 한 차례 정도 뭐 조금 더 많다면 두 차례. 근데 그 모든 것은 뭐가 결정짓는다? 물가가 결정짓는다. 제가 누차 이런 설명 드리는데 볼펜 가격이 네. 1,000원이던 게 2,000원으로 올라요.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100%. 100%.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또 올라요. 네.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그러면은 50%. 50% 맞죠? 거죠. 그럼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잖아요. 줄어든 거죠. 100%에서 50%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잖아요. 음. 근데 물건의 가격은 오르는 계속 거죠. 1,000원씩 또 오르. 네. 2,000원도 비싼데 네. 3,000원으로 또 오르는 거예요. 그게 물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분명 물가일 거예요. 그리고 실물 경제가 체감하는 건 물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떨어지니까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혹은 통화 정책을 선반영하는 시중금리 관점에서는
정점 찍고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짓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은 다른 효과가 전개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갑자기 궁금한 거는 2%대로 만약에 이제 24년 4분기 정도에 2%뭐 초반까지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잡힌다면은 네. 보통 말하는 뭐 중립금리라고 하나요? 뭐 보통 그 예. 낮추는 게 한 어느 정도까지를 예상을 해봐야 되나요? 예상을 해 본다면 네. 저는 이제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2020년 때처럼 혹은 2008년처럼 네. 금리를 급격히 제로 금리로 끌어내리는 그런 경제가 올 거라고 가정하진 않아요. 그런 경제가 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경제가 만약에 온다면 그건 위기 상황. 경제 위기예요. 그때는 일단 집값도요. 네. 대대적인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주가도 대대적인 조정을 받을 겁니다. 2020년처럼 네. 서킷 브레이커 걸고 그렇죠. 예, 주식 투자 못하게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막고 그 정도로 혼란이 올 겁니다. 경제 위기가 만약에 온다면 네. 그럼 경제 위기가 온다면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을 한번 목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죠. 그때 집값이 폭등하거나 또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일이 또 연출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24년 경제를 봤을 때 경제 위기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네. 경제 위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매우 약하다.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상정하고 우리가 대응하기는 어렵다.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뭐 대대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가 이걸 지켜보면서 24년 하반기에나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25년 정도 돼야 이제 2% 정도 간 그 물가를 반영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네. 어느 정도 좀 그 맞춰질 것 같다. 네, 항상 이렇게 봐야겠네요. 금리의 대대적인 인하나 네. 금리의 대대적인 인상은 항상 무언가 일이 있어서예요. 원래가 원래가. 0.25씩 뭐 천천히 그렇죠. 내려가고 천천히 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막 대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인상했었던 것도 무슨 일이 났던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인플레이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하이 인플레이션. 41년 만에 최고치니까. 원래 0.5씩 올라가는 빅스텝도 이게 되게 엄청난 거니까 빅스텝이라고 부르는 건데. 빅스텝은 그거는 룰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네. 참 신기했던 거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뭐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